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확인서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일정 시간 뭔가 하긴 했지만 그것이 인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법원이 규정한 인턴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위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각급 법원에서 운영해온 초단기 인턴십 프로그램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난 마당이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장에 선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은 어떤 경위로 로스쿨생으로 제안된 김앤장의 인턴에 합격했습니까? 친윤 중에 친윤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딸은 어떻게 자기 아버지 로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습니까? 자, 이것들은 다 문제가 없을까요? 언론들은 이런 문제 충분히 질문해 왔습니까?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노종면의 뉴발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발 첫 순서 밑줄 쫙입니다. 좀 더 주목해야 될 뉴스, 기억했으면 하는 뉴스들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쫙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뉴스를 먹기 좋게 발라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겠습니다. 네, 의혹투성이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고요. 지금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는데 재산 누락, 또 땅 투기, 아들 인턴 이 세 가지를 3대 쟁점이라고 한겨레 신문은 정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정리한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의 쟁점들 좀 더 상세히 보죠.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했다. 1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했다는 보도는 상세히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5년 동안 2억 1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고요.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고 합니다. 네, 판사가 대법원장 되겠다는 분이 법령 개정 고지 내용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자녀들 재산 신고도 누락했고요. 또 땅 투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인턴 특혜 채용 의혹도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초부터 나왔던 관련 보도 조금 이따 다시 보충 설명해 드리고요. 자, 한겨레 신문이 이 후보자의 역사관과 관련된 의문 한 가지를 더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1948년 8월 15일이다. 전형적인 뉴라이트 역사관을 담은 답변서를 청문위원한테 제출했습니다. 이균영 후보자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독립투쟁에 대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라고 평가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1948년 건국의 토대가 됐다고 인정합니다. 이것만 띄워놓고 보면 뭔가 합리적인 평가 같지만 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어요. 3.1운동 직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입니다. 그 사법체계의 정점에 서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금 역사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뉴라이트 사관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 8월 15일로 답했던 부분,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이균영 후보자 아들의 인턴 관련 의혹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9월 초에 경향신문이 보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앙일보도 보도한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균영 후보자의 아들과 관련해서는 로스쿨생으로 제한된 자격, 그러니까 로스쿨생만 받겠다고 한 김앤장에 공고가 없었던 인턴 채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례적으로 지원해서 합격까지 했다. 그래서 아빠 찬스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경향신문이 9월 1일에 했고, 자, 중앙일보가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합니다. 네, 도마 위에 오른 법조계의 아빠 찬스.
자, 이 후보자는 관여를 안 했다고 부인하지만 지금 이 중앙일보는 법조계에 만연해 있는 관행에 대해서 짚어줍니다. 로펌들이 유력 인사들의 자녀를 이른바 입도선매한다. 그러니까 미리 네트워킹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관련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딸은 미국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일 때 아버지가 일하던 로펌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 네, 익명을 원한 한 그 로스쿨 교수의 얘기입니다. 고관 대작 자녀들이 아름아름 대형 로펌에 채용됐거나 인턴으로 들어갔다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실력으로 뽑았다고 하면 그만이라 문제의식도 없다고 말했다. 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공유하고 싶은 문제의식은 무엇이냐. 이렇게 만연한 관행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 타겟으로 잡아서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없으려면 전부 다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관행의 수준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우리는 이미 최강욱 의원 사례에서도 봤듯이 인턴 확인서 잘못 써주면은 의원직도 상실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후보자의 아들은 또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딸은 문제가 없는지. 자, 이 기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사입니다. 뭐 이미 12.12 군사 반란을 옹호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편집을 제대로 안 해서 오해가 생겼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 군사 반란에 대한, 이 군사 반란 이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있었습니다.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 이 둘에 대해서 대법원이 여러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쿠데타, 군사 반란, 군사 정변이라고 규정했어요. 정부의 평가도 마찬가지고 공식 평가도 마찬가지고 교과서에도 군사 정변, 군사 반란으로 수록돼 있습니다. 자, 오해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보도합니다. 1919년 박정희 40주기 추모식에서 박 전 대통령을 미화하면서 5.16까지 미화했다고 합니다. 5.16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신원식 후보자가 2019년에 옹호했다고 해요. 이 발언 내용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여명 잠에서 깬 대한민국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땐 누구도 박정희란 자그마한 군인이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성취를 가져다줄 초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기적이란 꽃의 씨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18년 후 이 위대한 초인은 나타났을 때처럼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귀한 선물을 주고 간 산타클로스처럼 세상을 근사하게 바꿔놓고 말없이 떠나셨습니다. 5.16은 누가 뭐래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5천년 넘은 문명을 마감하고 산업화 시대를 연 한국판 산업혁명과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5.16은 위대한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편집을 할 여지가 없죠. 네. 이 발언을 한 2019년 신원식 후보자 1958년생입니다. 이미 60이 넘었던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갖고 있던 사고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바뀌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 반성하고 수용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반성 없이 본인이 군사 반란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자 오해라고 했다가 자기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
소위 말하는 빼박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동아일보 또 중앙일보까지 보도에 합류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김행 후보자의 과거 주식 매각, 2013년도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주식을 매각했는데 그때 꼼수 매각을 했다고 평가를 했어요. 어제 설명드린 대로 김행 장관 후보자는 다 팔아야 되는데 남편 주식의 일부를 신우이에게 매각했습니다. 그걸 두고 검사 출신인 여당 의원이 수사 대상이라고 말한 바가 있죠. 어제 설명드린 그 김웅 의원의 발언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직함도 유지하고 월급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되사기까지 했다. 신우이한테 팔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주식 파킹이다.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끝에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일이라는 것은 동아일보의 표현이에요. 동아일보 사설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한 2013년에 위키트리,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했던 위키트리에 광고가 집행됐는데 정부 광고가 1년 전 5건에서 30건으로 무려 6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일보에 실린 김행 후보자 남편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네. 남편이 직책, 위키트리와 관련된 직책 맞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5년치,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입수해서 확보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4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김행 배우자, 김행 남편에 관한 건데 여기서는 또 9억을 벌었다고 돼 있죠. 두 기사 금액 차이가 좀 나요. 내용을 보면 이해됩니다. 지금 이 기사는 배당 수입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 5년치의 근로소득 이외에 배당 수입까지 하면 5년 동안 9억을 벌었는데 지금 이 기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용카드 신고액이 0원이다. 요즘 시대에 신용카드를 하나도 안 쓰고 살았다? 자, 배우자 김모 씨 국회에 제출한 부속 서류에 최근 5년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0원으로 나왔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무엇이 의심됩니까? 당연히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살았을까? 혹시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쓰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쓴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한전 사장이 바뀌었어요. 한전 신임 사장이 탄생했습니다. 무려 62년 만에 정치인 출신 사장이 선임됐어요. 한전 생기고 처음입니다. 이 정치인 출신 사장은 누구냐? 김동철. 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원래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의원을 했어요. 4선 의원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분야 전문성 검증 안 됐죠. 그런데 한전의 이른바 낙하산 사장 의혹을 받으면서 사장으로 선임됐어요. 옆에 있는 국민일보 기사 보시겠습니다. 62년 만에 첫 번째 정치인 출신이다. 이거는 같은 팩트고요. 그런데 국회 4선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국회 산업위원장, 상임위 의장을 했다고 해서 업무 이해도가 높다. 이렇게 추켜줘도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문제는 한전의 낙하산 사장이 내리꽂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설들이 나돌았고 우려했고 현실이 됐어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1년 10월 6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발언을 확인해 봅니다.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자신의 권한, 입김 다 내려놓겠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윤석열 대선 후보. 그럼 한 전 사장은 엉뚱한 사람이 내리꽂았나요? 네. 믿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원 대표의 국회 연설 내용을 이런 기사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박광원 대표의 연설 핵심 내용을 제목에 올렸어요.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21세기 쇄국 정책이다. 쇄국 정책. 네, 구한말 조선 말기 시대에 역행하는 쇄국 정책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21세기판 쇄국 정책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시다시피 R&D 예산은 16.6%가 삭감된다고 합니다. 정부안이 그래요. 네, 원래는 2%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난데없이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언급하고 바로 깎여버렸습니다. 16.6%나. 이 R&D 예산은 30여 년 만에 처음 깎이는 거라고 합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깎이지 않았던 R&D 예산, 네, 미래투자 예산이죠. 이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깎여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1세기 쇄국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디가 있나요? 뉴욕에 가 계십니다. 뉴욕에서 이른바 유엔 외교를 하겠다고 김건희 여사랑 뉴욕에 가 있어요. 그와 관련된 그제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가 윤 대통령이 기네스북 수준으로 최대 50개국과 양자회담을 한다. 무엇을 위해서? 국민 일자리를 위해서. 전형적인 윤비어 청가예요. 네, 많은 나라와 양자회담 한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근데 평가하는 표현이 기네스북 수준이다. 네, 옆에 있는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이 머니투데이 기사 며칠 전에 나온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비슷해요. 회담한다. 목적은 부산 엑스포 유치다. 조금 전에 본 머니투데이도 그 내용이 있어요. 머니투데이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대통령실, 대통령의 이러한 외교 행보를 기네스북에 신청해 볼 것이다. 세계 기록이다. 그걸 공인을 받겠다. 이런 기사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참, 별 X를 다 한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머니투데이는 친절하게 그 내용을 숨겨주고 기네스북 수준이다라는 제3자적인 평가를 합니다. 기네스북 등재까지 거론될 정도다. 이게 제3자적 표현으로 대통령의 이 외교 행보를 추켜 세웁니다. 그런데 본질은 이거예요. 대통령실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대통령님 세계 기록 세울 거라고. 네. 하나만 더 보죠. 이동관 씨 관련 방송사고가 YTN에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8월에 있었는데요. 방송사고가 나고 이동관 씨가 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했고 형사고소도 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이거예요. 생방송 중에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는 순서인데 그래서 자막이 그렇게 나갔는데 앵커 뒤에 붙는 그래픽백이 이동관 후보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이었어요. 이게 이제 생방송에서 그렇게 서로 다른 구성 요소가 합성될 때 실수를 하곤 합니다. 물론 하면 안 되는 실수지만 방송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YTN은 당일에 사과를 했고 이후에도 유감 표명을 했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형사고소, 민사소송 다 걸었습니다. 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YTN 제작진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주시오라고 신청했어요. 검찰 거쳐서 법원이 발부하면 뉴스타파 JTBC에 이어서 YTN도 압수수색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 말미에 경찰은 YTN이 이 위원장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방송사고와 관련된 거, 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방송사고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의혹 보도, 이동관 후보자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 보도. 이 두 가지가 혹시 연관돼서 이렇게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로까지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거 방송사에서 종종 있는 방송사고의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이 부분은 취하하는 게 방송위원장을 하겠다면 그 격에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귀뚱으로도 안 들을 건 알지만 그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밑줄 투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발라먹을 뉴스 발라봤습니다. 지금은 발라버릴 뉴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뭐 검찰이 또 여권에서 세게 나오고 있고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마치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단정되는 듯한 분위기예요. 과연 지난해 3월 6일 대선 직전에 있었던 뉴스타파의 보도가 허위였는지, 그 보도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매일경제가 9월 15일에 쓴 기사예요. 9월 15일자 매일경제에 실린 논설위원회 칼럼입니다.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대선 조작이다, 공작이다, 반역이다, 1급 살인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대판 쿠데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매일경제 필동정담이라는 칼럼의 제목이 현대판 쿠데타예요. 네,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이 칼럼은 김만배의 대선 공작 의혹이라고 얘기는 해요. 일단 의혹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요량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고 그걸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또 JTBC가 보도하고 결국은 김만배의 계략에 언론사들이 놀아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놀아난 셈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유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칼럼 말미로 가면 단정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이 가짜뉴스를 거르는 게이트키퍼 역할은 뒷전인 채 정권 찬탈을 노리는 정치 협작꾼들의 얄팍한 꿰매 넘어가 스피커 노릇을 하는 잘못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이미 했다. 앞으로 하지 마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매일경제가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정철 논설위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쓴 칼럼의 제목이 현대판 쿠데타고 이 칼럼에서는 이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된 것을 가짜뉴스, 정치 협작군, 뭐 정권 찬탈 목적 이런 것으로 사실상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칫 쟁점을 놓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포털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기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쟁점을 잘게 나눠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배 신앙님 대화 자체가 허위인가? 자, 이 대화 자체라는 표현 제가 왜 썼냐면요. 그 2021년 9월 15일이죠.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이 만난 그날에 이루어진 이 대화, 이 상황 자체가 조작이었냐는 거예요. 둘이 짜고 우리 이날 만나서 녹음하자, 이런 목적으로 언제 보도하기로 하자, 이렇게 짜고 허위로 한 인터뷰였던 것인가? 이건 검찰 주장이에요. 아직 어떤 증거도 공개된 바 없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언론이 허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의 대화가 허위임을 입증해주는 증거는 아직까지 단 한 톨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녹취에 담겨 있는 김만배 발언 내용은 허위인가?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그럴까?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납득이 가는 부분도 섞여 있어요. 김만배는 지금 범죄 혐의자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했을 수 있어요. 어떤 인터뷰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욱 녹취록이 그렇게 보도됐는데 여러분들 다 믿습니까? 그걸 보도한 언론사들은 남욱 얘기를 믿어서 보도할까요? 김만배 발언 내용은 허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규명해야 될 대상이에요. 특히 이 부분은 본질에 닿아 있습니다. 김만배가 한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누가? 검찰도 가려야 하고 언론도 가려야 하죠. 세 번째 쟁점. 뉴스타파는 가짜 대화, 아까 말씀드린 1번의 이 상황 자체가 가짜임을 알고 보도했나? 1번이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3번이 확인이 됩니까? 1번하고 3번은 엮여 있는 거예요. 아직 알 수가 없고 나와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당연히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런 김만배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보도했나? 이거는 또 2번하고 엮여 있잖아요. 규명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뉴스타파는 왜 보도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취록 보도, 주장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이어서 보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규명해 줄 열쇠가 될 수 있고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보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보도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주장. 그래서 그걸 인용 보도라고 보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타파는 허위인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중요한 당사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보도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쟁점. 그러면 그런 인용 보도, 녹취를 보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켜야 할 언론 보도 준칙,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켰는가? 이 기본 원칙이 뭡니까?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녹취, 일방적인 주장 발언, 거기에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도 당사자지만 그 발언에 담겨 있는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런 말이 있는데 맞아? 라고 물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원한다면 반론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반론하겠다는데 막으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뉴스타파는 이 녹취, 김만배 녹취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윤석열, 박길배, 박영수, 조우형, 뉴스타파 주장은 다 취재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박영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을 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응하지 않았어요. 취재에. 그렇게 뉴스타파는 작년 3월 6일자 보도에 이미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면 기본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뉴스타파가 보도윤리를 이 부분에서 어겼다고 얘기하려면 당사자들이 우리는 취재 제안을 받지 못했어.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기억이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도했어. 라는 반론이 나와야죠. 그게 전혀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당사자를 취재하려고 했으나 일부는 답을 안 했고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을 보도에 실어서 기사에 실어서 보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윗부분과 결이 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합니다. 뉴스타파는 김만배 신앙님의 금전 거래를 알았을까요? 이 금전 거래 뭡니까?
신학림 씨가 15년에 걸쳐서 연구하고 쓴 집대성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책 3권, 대한민국의 혼맥을 파헤치는 책 3권을 1억 6,5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자, 금전 거래라고 볼 때 뉴스타파는 그 내용을 알았을까요? 이 금전 거래 이게 1억 6,500만 원이 오간 거래입니다. 뉴스타파가 이걸 알았다면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당 기자도 얘기하고 뉴스타파 입장도 그래요. 아무리 중요한 녹취라도 이런 거래가 있었음을 알았으면 보도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알고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허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것도 증거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전거래의 성격. 이것은 일본에서 얘기하는 이 가짜 대화, 이후에 이 녹취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공모의 대가인가. 2021년 9월 15일에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책을 팔았죠. 그러니까 공모의 대가라고 의심할 만해요. 네. 근데 공모임을 입증하려면 이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래를 공모의 증거처럼 얘기하지만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런 식으로 입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비약이 너무 커요. 이것 때문에 녹취도 조작을 했고 보도도 조작을 했다.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관련 증거가 더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공모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거냐? 공모는 뭐 정말 공모를 했다면 검찰이 밝히면 될 것이고요. 자, 공모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나? 저는 취재 윤리를 어겼다고 봅니다. 신학림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에요. 2021년에 이 녹취가 전문위원으로서 녹취를 한 건지 아니면 사적으로 아는 관계니까 녹취를 해놓고 나중에 혹시 뭐 이런 마음으로 썼는지 몰라도 당시에 신학림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기 때문에 녹취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언론 취재진의 취재 윤리를 지켰어야 합니다. 그렇게 취재를 했으면 그 이후에 당사자와 아무리 자기 명분이 있더라도 거래를 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두둔해줄 논리가 제게는 없어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본인이 6개월 가까이 가지고 있다가 뉴스타파에 녹취가 있음을 알리고 보도가 되게 했을 때, 뭐 뉴스타파가 판단했습니다만 그때 이런 거래가 있었음을 알렸어야죠. 그 부분 역시 두둔할 명분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쟁점. 왜 녹취 6개월 뒤에야 보도했나? 이건 뭐 제가 아는 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른 신학림 씨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학림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각별한 관계였던 김만배 씨.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과거에 한국일보 노조위원장 또 한국일보 사무국장으로 고락을 함께했던 이른바 동지관계였고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만나서 개인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으로 김만배에게는 인식됐을 수도 있는데 뭐 김만배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학림 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녹취한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것을 보도로 쓰기 위해서 추가 취재를 하고 싶었던 생각. 그런데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구속된 이후에 만나주지를 않았답니다. 면회를 거절했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대선 임박해서 TV 토론을 했잖아요.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김만배한테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에 본인이 분개해서 이걸 세상에 내놔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다. 이게 이제 신학림 씨의 주장이에요. 주장은 주장 그대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나머지는 증거가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단 한 톨도 나온 게 없어요. 남아있는 핵심은 김만배 발언 내용이 허위인가 아닌가예요. 지금 많은 언론이 허위 인터뷰라고 단정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허위가 맞습니까? 네. 최근에 여러 언론에 보도된 이 사안과 관련된 기사들이에요. 동아일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검찰의 입장을 표로 잘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뉴스타파 보도만 소위 말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 부산저축은행 2011년도 수사,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 책임졌던 그 수사와 관련된 봐주기 의혹, 덮었다는 의혹,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은 이미 뉴스타파 보도 몇 달 전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JTBC는 2월에 보도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가? 지난해 2월 21일에 JTBC는 조우영 씨에 대해서 2011년도에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덮었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우영 씨가 누군지 여러분들 좀 알아야겠죠. 조우영 씨는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 처남으로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대장동 사업자에게 1,1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을 누가 해줬어요? 부산저축은행이 해주도록 하고, 조우영 씨는 커미션으로 알선료로 10억 이상 챙겼습니다.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윤석열 검사 수사팀에 수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아무 일 없던 것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조우영 씨는 나중에 몇 년 뒤에 수원지검의 수사를 다시 받았고 그때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범죄자예요, 조우영 씨. 자, 이 조우영 씨를 그 2014년인가 15년에 그때 처벌되기 전에 2011년도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대장동 사건, 그게 대장동 대출과 관련된 거니까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취지겠죠. 검찰이 그럽니다. 조우영 계좌 압수수색 한 적 없다. 자, 조우영 씨가 JTBC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검찰에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죠. 진술이 다르면은 배제하면 됩니다. 대검의 입장은 JTBC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하기 위한 입장이에요. 사실은 대검 스스로 이런 얘기하기 참 부끄러울 겁니다. 조우영 씨는 2011년도에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게 검찰 수사에 의해서 드러났잖아요. 근데 2011년도에는 못 밝혔잖아요. 자신들이 계좌 추적도 안 해봤다고 지금 자백하는 거잖아요. 보도를 틀린 보도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수사 제대로 안 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꼴입니다. 자, 이건 이쯤 하고요. 또 JTBC가 2월 28일에 검사가 타준 커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 타준 적이 없다, 조우영한테. 자, 이걸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데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하던 수사팀에서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 그러니까 이른바 봐줬다는 뜻으로 커피를 타줬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됐어요. 근데 JTBC는 그 검사가 윤석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도 윤석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MBC도 윤석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커피 타준 검사. 그런데 검찰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커피를 타준 적이 없다고. 물론 SNS 또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이 타줬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럼 거기에다 따져야 되는 일입니다. 자,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윤석열 커피 아니다. 그리고 김만배 육성을 짜깁기 했다. MBC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MBC가 보도했어요.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이렇게 보도한 거 맞아요. 뉴스타파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그냥 봐줬지의 주어가 짜깁기 됐다. 바퀴를 뱉는데 윤석열로 둔갑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본질과 완전히 달라요. 네. 그 부분은 뉴스타파 당시 보도를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또 김만배 녹취록의 무편집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대출 커미션 2011년도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계좌 압수수색한 적 없다. 이거 이제 일맥상통하는 검찰의 입장이죠. 조선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2011년도 윤석열 검사 수사팀이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축소보도 의혹은 경향신문도 2021년 10월부터 뉴스타파 보도 5개월 전부터 보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그 대장동 사업 초기 멤버인 이강길 씨가 했던 얘기가 나와요. 2011년도에 이미 조우영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 보도 나가고 한 달 뒤에 검찰에서 이강길 씨는 반대 또 발언을 한 것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검찰이 얘기합니다. 이거 아까 조우영 씨 얘기처럼 진술이 달라졌으면 빼면 돼요. 그럼에도 남는 것은 조우영은 왜 그냥 넘어갔지? 조선일보, 검찰 입장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조선일보 보도지만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대검은 대출과 경영진의 로비 수사에 집중했는데 은행 고위 임원의 돈 심부름을 했던 조우영 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 그때 수사했다. 근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조우영 씨가 무슨 일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회장의 사촌 처남으로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부산저축은행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1,000억이 넘는 대장동 대출이 일어나게 해주고 본인은 10억이 넘는 알선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랬던 사건이면 더 들여다봐야죠. 김만배가 무슨 얘기를 하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죠. 왜 허위로 단정을 합니까? 언론은 검찰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2022년 3월 6일 문제의 뉴스타파 보도. 그때 과연 제가 말한 대로 보도한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보도를 했는지 박길배 검사가 타줬다고 보도하는지 그 당시의 뉴스타파 보도 내용입니다. 자, 2022년 3월 6일 그 기사에 실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김만배가 한 얘기를 뉴스타파가 끊어서 실어놓은 부분입니다. 커피 여기 나오죠? 앞에 박땡땡 검사라고 나옵니다. 이 박땡땡 이름 가려줬는데 이제 다 이제 공개됐으니까 박길배 검사예요. 박길배 검사가 타줬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해는 왜 생겼을까요? 바로 이 주임 검사입니다. 주임 검사가 타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주임 검사는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런 3단 논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2022년 3월 6일 바로 아까 본 그 기사 거기에 이 주임 검사 얘기가 또 나와요. 남욱 변호사, 이 사람도 대장동 핵심 관련자지요. 남욱 진술, 남욱 녹취록 뭐 무수히 보도됐습니다. 근데 남욱의 진술이 허위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그걸 인용 보도한 매체를 허위로 재단하고 수사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무튼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1월에 검찰에서 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주임 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주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조우영이 자신한테. 남욱이 한 얘기예요. 주임 검사. 여기서도 지금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뉴스타파가 이 당시 1년 반 전에 이 기사 2020년 3월 6일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당사자 취재했고 당사자 일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재해서 실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박영수 특검까지 했던 박영수 당시 변호사. 조우영 사건을 수임한 것은 기억이 난다. 네. 김만배가 얘기한 것에 일부 인정한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누구의 소개로 수임한 것인지 김만배가 소개했다고 김만배가 얘기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난대요. 또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부탁 안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아무튼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 당시에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언론들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아직 보도에 안 싣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아까 주임 검사라는 표현을 둘러싼 거기서 비롯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임 검사는 대검 예규에 따르면 부장 검사를 주임 검사로 하고 그 밑에 주무 검사를 둔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일상적으로는 뭐 주임 검사, 주무 검사 막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죠. 김만배 씨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녹취에서 주임 검사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걸 누굴 가리치는지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김만배 씨는 박길배를 가리켜서 주임 검사라고 했어요. 그건 조금 이따 확인하시고요.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2011년의 수사팀 누구냐? 이게 그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거기에 윤석열 맨 앞에 있고요. 뭐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박길배 검사 이름 있고요. 네. 지금 기소된 그 피고인들 중에 조우영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검사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죠. 박길배는 뭐 조우영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소 검사는 이원석으로 돼 있어요. 이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에요. 이원석 맞습니다, 그 사람. 네. 지금 검찰총장. 그리고 여기 주진우 이름 좀 보이나요? 네. 주진우 검사. 네. 이 사람도 그 사람 맞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네. 여기서 그 이름을 보니까 또 생소하네요. 자, 이 주임 검사라는 표현 때문에 불거지는 오해는 이 정도면 뭐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핵심. 김만배가 2021년 9월 15일 신앙님을 만나서 한 얘기 요지가 뭡니까? 김만배가 소개한 박영수를 통해서 또 박영수가 통하는 윤석열을 통해서 또는 박길배를 통해서 조우영과 관련된 일들이 덮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우영은 대장동 대출을 거간해준 거간꾼, 범죄자고. 그러니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죠. 근데 뉴스타파는 그런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을 이렇게 끊어서 이어붙인 것 때문에 다 허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가 전체를 올려놓은 거, 그 누구랑 통하고 왜 박영수를 소개해 줬는지 설명하고 있는 대목을 끊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만배가 조우영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조우영이 형님 제가 수사받고 있습니다. 2011년 얘기예요.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김만배한테 뭐 마당발로 알려진 김만배한테 해결을 청하고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한 얘기를 시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박길배라는 검사가 있는데 내가 박길배한테 길배야 내 동생이니까 좀 봐줘라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또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성열이 형 내 동생이니까 좀 봐줘 이렇게 자기가 직접 청탁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김만배가 한 얘기예요. 네. 여기도 주임검사 나오죠. 누가 주임검사야? 네. 박길배, 누구의 남편인 박길배가 주임검사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대검 예구 등에 따르면 주임검사가 윤석열 과장인지 그 위에 최재경 부장인지 뭐 여기 박길배가 주무검사인지 그건 지금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 검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윤석열 과장도 박길배 검사도 담당 검사라는 취지죠. 자, 더 중요한 건 박영수를 왜 소개해 줬냐는 거예요. 신앙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거물이네? 거물이네? 근데 단지 거물이 아니라는 게 김만배의 설명이에요. 이것이 너스레든 뭐 잘난 체이든 형 나는 그 혈관을 다 아니까 그 수사팀이든 검찰 조직이든 그 혈관을 본인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님이 통할 만한 사람을 그러면 소개해 줬다는 거야? 그렇지.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 자, 여기까지 읽으면 누구랑 통하는 겁니까?
윤석열 검사, 박길백 검사랑 통할 수 있는 사람 박영수 이렇게 이해가 되죠.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근데 또 박영수와의 관계를 보면 굳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면 윤석열 과장이 좀 더 가깝지 않겠어요? 상급자고. 자, 둘이라고 치고 그 밑에 드디어 이제 커피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검찰 수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 이게 법조계의 관용구 같은 거예요.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편하게 가서 검사 만나고 와.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박영수가 김만배한테 조희영한테 전에 커피 마시고 오라고 얘기 다 해놓을 테니까. 실제로 조희영이 검찰에 갔더니 이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로 검찰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그래서 먹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네. 이 뒤에는 커피를 누가 줬지만 마시진 않았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임마. 이랬다는 거예요. 다 들었으니까 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사 안 하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박영수가 자신한 대로 뭔가 통했다는 거죠. 김만배가 자신한 대로 통했다는 거죠. 신앙님이 묻습니다. 이러면서 보낸 게 누구야? 어느 검사?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여기까지 읽으면은 윤석열 검사가 보내준 거예요. 근데 뒤에 커피 타준 사람이 박길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부분은 끊어서 이어붙인 겁니다. 뒤에 그 문제에 그냥 봐줬지,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로 이어붙인, 뉴스타파도 그렇게 했고 MBC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어붙인 그냥 봐줬지의 이 녹취록상의 주어는 박길배입니다. 박길배가 그냥 봐줬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이 봐줬지의 주체는 누굽니까? 윤석열, 박길배로 둘 다 읽힐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뉴스타파가 뭐하러 여기를 끊어서 윤석열로 이어붙였는지 뭐 보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박길배는 뭐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뭐 한편 이해도 됩니다만, 뭐하러 그렇게 했을까 안타까워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보도 기법에 대해서 비판하더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보도 기법에 대한 비판에 그쳐야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이상은 허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본 지금 남는 의문은 무엇인가? 네, 여전히 김만배의 발언은, 이 녹취록상의 발언은 진실이냐, 이게 남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했지만 김만배의 말이 진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김만배는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발언은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검증 책임은 언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용 보도를 할 때는 이 주장에 담긴 사람들의 취재, 확인, 이 작업을 거쳐야 돼요. 뉴스타파의 2022년 3월 6일자 보도는 그 기준은 지켰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뉴스타파 보도를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허위라고 할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뉴스타파는 9월 14일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JTBC도 같은 날 당했고요. 바로 다음 날 뉴스타파의 압수수색 소식을 전하는 그날 신문에 같은 날 외부 필자가 기고한 편지 형식의 칼럼이 조선일보에 실립니다. 필자는 윤성민 언론정보학과 서울대 교수, 네, 윤성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필자입니다. 자, 이분은 지난 6년 동안 뉴스타파를 후원했던 분인데 이번 일에 실망하고 후원을 철회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랑 뭐 친분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작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봅니다. 제 마음도 더욱 무겁습니다.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뭐 사형 폐강 같은 여당 측의 거친 언사에 대해선 불쾌감을 느낀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뉴스타파의 보도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 심각한 결함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급함과 중대함이 사실에 의해 정립되지 못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보도했다. 뭐 이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용 보도의 원칙을 지켰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용 보도 못 하는 거죠. 조선일보에 물어야 돼요. 윤석민 교수가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남욱 녹취록 보도, 뭐 갖은 뭐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인용해서 보도한 코테이션 보도를 한 조선일보에 물어야죠. 왜 뉴스타파에만 묻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여당으로부터 본인도 불쾌하다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를 향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라고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너희는 가해자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려운 용어를 또 써요. 카드 쌓기 저널리즘이 실천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다가 부연했는데 보도의 누적이 사실을 구축하는 양 카드 쌓기 저널리즘이 실천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수많은 매체가 인용 보도해서 보도량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뭐 어떤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인 것처럼 사실을 구축하는 양 그렇게 비춰지게 만들었다. 뉴스타파가. 아니 인용 보도하는 것까지 원 보도 매체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하튼 카드 스태킹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양을 늘려서 진실로 보이게 하는 게 카드 스태킹인지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카드 스태킹은 선택적 왜곡입니다. 이 선전선동수단의 또는 언론 왜곡 보도의 중요한 수법 중에 하나, 선택적 왜곡. 여기도 잘못, 저기도 잘못, 저기도 잘못인데 꼭 여기 잘못만 부각시켜서 보도하는 것, 홍보, 선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적 왜곡이라고 하죠. 밑에 있는 카드를 위에 올려서 위에 있던 카드를 덮어버리는 것. 이것도 카드 스태킹의 한 수법입니다. 이런 수법 누가 많이 씁니까? 네. 조선일보는 이런 선택적 왜곡을 하는 대표적인 언론사로 지목받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걸 언론학자인 윤석민 교수가 모를 리 없어요. 뭐 최근에 비근한 예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신원식, 김행, 유인촌 개각 이와 관련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사설 한 줄이 없습니다. 네. 일주일이 되도록 사설 한 줄이 없어요. 그런 선택적 왜곡에 능한 매체가 조선일보입니다. 그 매체에 수사를 받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소수 매체를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버리는 칼럼을 자기는 후원자였는데 후원을 중단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칼럼을 실을 수 있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윤석민 교수가 압수수색까지 당한 뒤에 이 글을 쓰진 않았겠죠. 그 전에 의뢰가 가서 써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활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일보라는 선택적 왜곡에 능하다고 비판받는 언론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적 왜곡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 언론의 선택적 왜곡에 이용당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첨삭지도 오늘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20-30초 후에 스픽스의 신입사원과 함께 오겠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하면서 이렇게 좀 흥분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좀 식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요점 정리 시간입니다. 스픽스의 신입사원과 함께 합니다. 이 순서는 제가 조금 더 유연하게 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 신입사원 한우주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렸어요? 괜찮습니다. 예. 자, 오늘 볼 기사는 이 기사예요. 여기 방문진이라고 나오죠? 네. 방통위도 나오고. 네. 어떤 기구인지 아시나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아, 방문진은 MBC 이사회, 그렇죠? 네. 네, 아시는군요. 이 방문진 이사, 그러니까 MBC 이사회의 구성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방통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뭐 그간의 일들을 조금 있다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 기사가 담고 있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 이 김기중 이사는 현재의 야권 추천 인사입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해임시켜 버렸어요. 어제. 그 기사고요. 이 기사에 이 내용도 나옵니다. 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권 이사장이 낸 후임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 내용 어렵죠. MBC 방문진의 이사장이 권태선 이사장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임된 이사, 그 직전에 해임이 됐더랬어요. 그랬다가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사장으로 복귀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을 권 이사장을 해임시키고 후임을 누군가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임명을 물려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렇게 해줬어요. 인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사는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기사 안에 담겨 있는, 이전에 있었던 일과 이 기사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건 제가 그려온 그림인데 MBC 이사회 방문진의 여야 구도입니다. MBC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까지의 MBC 방문진 구도는 3대 6이었습니다. 이 3은 여당, 지금의 여당, 6은 지금의 야당. 왜 야당이 더 많을까요? 지금 구성은 지난 정부에서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임기들이 있으니까 3대 6으로 지금 현재의 야권 추천 이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작전을 세웁니다.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이 두 사람을 해임시키려고 해요. 이 두 사람 빼내고 여기다가 두 사람 넣으면 이게 5대 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야 이 구도를 역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권태선 이사에 대한 해임이 8월 21일에 이루어져요. 근데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은 지연됩니다. 그러다가 9월 18일, 어제 비로소 해임이 이루어져요. 자,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됐을 때 순간적으로 4대 5가 됩니다. 한 명 늘고 한 명 줄어요. 8월 28일에 김성근이라는 사람을 권태선 이사장 빠진 자리에다 집어넣습니다. 누가 넣었어요? 방통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4대 5가 돼요. 그런데 권태선 이사장이 소송에서 이겨서 복귀해요. 그러니까 4대 6이 돼버려요. 원래 3대 6, 9명인데 순간적으로 10명이 됐죠. 근데 권태선 이사장이 이 사람 내 대신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왔으니 빼라. 실제로 빠져요. 그게 이제 어제 판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김기중 이사를 어제 같은 날 또 해임해버려요. 그럼 여기서 한 명 줄고 한 명 줄어서 3대 5가 된 겁니다. 자, 뭐 이런 구성비를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이런 일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자, 권태선 이사장 해임 8월 21일이죠. 오늘이 9월 19일이에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이동안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성근 이사를 임명한 사람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에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방통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고, 그게 이번에 법원에 의해서
지금 임명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이사를 해임시켰다 또 뭐 대체 이사를 임명했다가 법원이 또 물리니까 또 그렇게 복잡하게 상황이 바뀌고 이런 상황을 누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가? 5명이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런데 지금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2명도 여당 추천 2명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또 여당 추천위원. 이렇게 2명이 자기 편끼리 지금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방통위는 법이 규정한 합의제 기구입니다. 합의제 기구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이 서로 합의해서 의결해라. 물론 합의가 안 되면 의결하죠. 그런데 5명이 합의를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기구에서 2명이 뭐 이러저러한 일들을 막 땅땅땅땅 두드리고 있습니다. 정원도 못 채우면서 권력은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기사가 보여준 핵심이 이겁니다. 정원을 못 채우는 건지 아니면 2명이서 이렇게 소꿉놀이 하듯이 하는 게 재밌어서 안 채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기사의 핵심 요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실상의 검열을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보도 검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언론노조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뉴스타파 보도, 그것을 인용 보도한 뭐 MBC, YTN 등등 이런 방송사에 대해서 방통위가 경위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걸 언론노조는 방송 개입, 검열이라고 규정하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해버렸어요. 이동관 위원장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국회를 향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이러한 무법천지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사, 일선 방송사, 언론사와 이동관 위원장의 방통위원회의 대립이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네. 관련 뉴스가 담고 있는 핵심이고 요지입니다. 이해가 좀 됐나요? 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한 가지 있는데 혹시 네. 탄핵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탄핵은 지금 언론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이 탄핵은 국회를 향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결정은 공식 결정은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탄핵을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게 한 달이든 2달이든 탄핵 발의된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단 이동관 위원장 손발을 묶으라는 거예요. 직무를 정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시킬 거라는 것을 깔고 있지만 일단은 손발을 묶어라라는 게 이 탄핵의 주장이고 뭐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자면 국회가 의결하면 일단 직무는 정지된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내린다. 네, 복잡하죠? 네, 언론 상황이 이렇게 엄혹합니다. 이해되셨으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이슈 요점 정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SNS 통신문 조선일보와 관련된 소식, 조선일보의 보도를 오늘 통신문에 올렸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자 신문에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냈더군요. 꿈을 펼치세요라는 내용입니다. 네, 같은 지면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관련된 기사가 여러 건 실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으로 가서 입원했어요. 야권의 단식 회복하는 단골 병원이다.
단식의 단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지 정말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왜 이 입원한 병원까지 이렇게 기사로 다룰까요? 이게 무슨 보도 가치가 있을까요? 또 일면에 실린 팔면봉이라는 곳에서는 조롱합니다. 이 대표가 입원한 병원은 원래 산업재해, 직업병 재활 전문 병원이다. 정치인에겐 단식도 이젠 직업병이냐. 네, 이런 조롱을 담았는데 아니, 단식 회복 단골병원, 그러니까 단식을 회복시키는 이른바 전문 병원을 이렇게 단골이라는 표현을 동원해서 쓴 거 아니에요? 이 병원의 성격과 직업병 병원의 성격과 상충하잖아요. 스스로도 상충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단식에 대한 평가, 자범도 따라한다. 이걸 굳이 기사 제목에 이렇게 올렸어요. 한동훈 이름도 빼고 이렇게 제목을 올렸습니다. 네. 자범도 따라한다. 자,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에서 꿈을 펼치라는 신입사원 공고문이 떴습니다. 조롱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기사들을 지면에 펼쳐내는 신문사에서 꿈을 펼쳐보라는 신입사원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지원해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